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경대학교 이승기입니다. 오늘 아마 앞에 것까지 5회차까지였죠. 5회차까지 강의가 쭉 진행이 됐었고요. 하시면서 아마 그때그때 질문들을 좀 하셨을 텐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기획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 질문이 일부 좀 14개가 와 있는데, 사전 질문서를 보내신 분 오셨나요, 여기에? 한 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 오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걸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는 건 시간이 좀 낭비일 것 같고, 오히려 아까 사전 질문에 대한 시간을 해놓고 이제 뭐 현장 질문 받는데, 현장 질문을 가능하면 많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사전 질문서는 보니까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문서는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포괄적인 거는 또 일반적인 거는 일반론에 입각해서 저희가 답을 드릴 거고요. 아마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은 요 이제 구청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쉽게 당연히 기준이 있는 거는 답을 드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아마 저 홍은 5구역 관련해서 구역에 추가로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 안에 제기 5구역의 기존의 조합원님 분들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전에도 구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상의를 한번 구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역 지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바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는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는데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도 중심으로 해서 웬만한 데는 재개발 구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경면 변경으로 해서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할 텐데, 추가 구역이 커지면 이제 시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잘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라, 요건 이제 뭐 주민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구청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이런 게 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인데, 뭐 제일 좋게는 같이 잘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요런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오늘 안 오셔서 예. 네, 오셨어요? 예. 예. 아니, 조합에서 기존에 네. 조합에서는 같이 가자고 예. 기존에 천지에 동의서를 받으라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6개월 있다가 다시 촉수를 내세워가지고 일반 분양하고 조합은 어격은 없음으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편입하고 싶은 구역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기존에 동의서를 다 같이 가져오고 동의서를 다 냈는데 왜 다시 일반 분양이나 조합은 어격은 없는 걸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다시 내라 그러나,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법제도와 기준과 서울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동의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저게 되려면 이제 시하구의 문제에서, 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새로 지정하는 건 안 해줘요. 그런 거 없어졌어. 같이 가자고 왜 그럼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그건 모르죠.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편입인데 구역이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새로 지정해야 돼요. 그 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용산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있는데 경계를 많이 조정해야 되면 이게 이제 기본계획 변경하고 물려가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전체를 재개발로 바꿔서 추진해라. 이제는 재개발 구역 요건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데는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이 좀 좋았던 동네고, 이제 재개발하는 게 더 안 좋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요즘 기준이 바뀌어서 웬만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강남 같은 데서 구획정리 사업하고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데도 재개발하겠다고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그 기억이요. 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고, 경사도 심하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경북 교수 아파트.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교수 아파트고 바로 한 집도 건드리지 않고 거기는 붙어 있는데 거기는 근데 저기 5구역 자체도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요. 추진된 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주민들끼리 막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거는 법하고 무관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여기 나가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지금 저렇게 막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자기 욕심인 거죠. 아니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일단 기존 사업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회의를 했죠. 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동의서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80% 넘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했고 네. 제가 드린 말씀도 다 이해하셨어. 다만 원하는 대답은 아니야. 그죠? 거기까지 하시죠.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공공재개발에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저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공공에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니까 혜택을 좀 줘서 사업을 가게 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오늘 홍은동 여기 홍은 1구역에 설명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청회인가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제 이쪽 경우에는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돼가지고 해제됐다가 다시 이걸로 진행돼서 조금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진행하자.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여기 충정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주민들이 다 싫다라고 하면 다 철회할 수 있겠죠. 철회하는 건 동의서 제출했을 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철회하시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공공에서 한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실 수는 있어요. 저걸 하지 마라, 못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상의 인원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사업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 안 오셨죠? 안 오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건축비 올라가면 물가가 올랐어요. 부담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당연히 어렵죠. 물가가 올라가면 지금 공사 단가도 점점 높아지는데 그래서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부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합설 리빙가를 할 때 얼마나 분담이 될까 하는 추정분담금이라는 제도 검증을 하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주민에게 설명해서 어떤가요? 부담 가능할까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앞서서 정비계획 수립 때부터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까, 얼마나 주민 부담이 생길까를 한 다음에 진행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전에 어떨까요? 논의 과정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 이것을 사전에 알고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그 시장하고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마 코로나 겪으면서 요즘 워낙 이 자재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생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둔천주공 같은 게 조금 다른 예지만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회사도 손해를 보고 건물을 지으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계약서를 했지만 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 연동이 돼서 조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가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상승이 되면 집값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그건 일반 분양가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 아마 사업시행인가 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재개발할 때 미리 공사비가 도면도 잘 없이 공사비 얼마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지원제도 들어오면서 도면들 다 끌어내놓고 품셈 다 따져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올라는지가 다 확인되면 사실은 정산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제 분양가 문제라 또 조금 물리고, 물론 분양가도 사업시행 받아서 일반 분양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대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저 부분은 뭐 시장 변하는 건 따라가야죠. 저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기존 조합원에 어떤 걸 미칠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쌓이는 미분양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죠. 서울에 미분양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반 분양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좀 내서 그 돈 갖고 공사비를 메꾸는 구조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나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안 팔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이게 진행이 잘 되려면 조합원이 결국 또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주택시장도 이렇게 경기가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에 진행을 하시면 좋은 시기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 너무 좋은 시기에 막 사업하자고 해갖고 시작하시면 주기가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면 어려워지죠. 근데 보통 분들은 좋은 시기에 하자고 막 하고 어려운 시기 되면 하지 말자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거는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분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조합원들은 단가가, 부담금이 조금 올라가야 되거나, 또는 내가 추가로 조합원 분양 받아서 일반 분양 시장에 나갈 때 그 값이 내려가야 되니까 좋지는 않죠. 미분양이 많이 나면,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면. 그건 뭐 조합원들도,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집값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공시가격,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뭐 저는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을 하면 높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울 때는 재개발이 좀 지지부진, 정비 사업이 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제 수도권,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은 한 7,800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고요. 지방은 지금 수도권을 뺀 나머지가 한 90%가 지금 한 8만 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 뭐 이제 또 전라도 이런 쪽 굉장히 지금 미분양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공급하고 수요,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또 아까 뭐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세대가 준공이 된다든지 뭐 집중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지금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건축 자재비라든지 분양 가격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이런 그 미분양 아파트 쌓이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0, 90%가 지금 다 지방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서울의 인구가 지금 뭐 수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 기간이 뭐 앞으로 뭐 지금 추진하시는 분은 5년 뭐 7, 8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때 상황 아무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아무도 한 발도 출발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든 서울,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 서울의 미분양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정비사업 절차에 이렇게 보면 관리 처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이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우리 한 수십 년 전에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는데, 그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조합원의 종정 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청산금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관리처분의 대원칙이 독립재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장의 한 구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조합이 시행자이고 관리처분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독립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익이 생기면 모두 여러분이 가져가고 손해가 생기면 전부 부담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려하시는 대로
미분양이 생겼다고 하면 조합원에게 다 돌아가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담해서 조합원이 돈을 더 내야 되죠. 돈을 내요. 그것도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이라고 보면 돼요. 일정 기간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미분양이 언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거의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안 맞는 경우는 일정 부분 조합원이 분담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려받아요. 독립재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여러분에게, 분담이 생기면 모두 여러분이 분담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손해가 날 수는 있는데 아직 서울은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과, 다만 종종 어떤 사례가 생겼느냐 하면은 요즘은 이제 거의 평준화됐습니다만은 조합원 분양은 그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서 생기는 만큼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딱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구역에 보면 일반 분양이 더 싼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도록 잘 조율을 하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일반 분양 들어오는 분은 싸게 들어오고, 그건 내 땅에 내 집 지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전체적인 사업비 분담에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관리처분 제도라고 하는 건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미분양은 보통 4만 호에서 7만 호 정도까지는 항상 매년 있었대요. 그 정도는 소화한데, 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방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미분양은 좀 드물다, 특별한 경우. 아마 그렇게 보시고, 뭐 이 문제는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게 다 조율이 돼가고 언제 수입을 잡고 언제 예를 들어서 지출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 조율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관련인데요. 종전자산 평가 절차 방식은 감정평가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업무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냐?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구청에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서 그이들이 하도록 하고요. 재건축은 하나는 조합에서 선정을 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건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 전문 분야에 속한 사항이고, 감정평가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거고, 그것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뭐 건축왕, 전세 사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몰지각한 분들이 평가 금액을 조작을 해서 그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 면허증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업자,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는 그 평가 법령에 근거한 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좀 더 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다 하는 것보다는 2군데 평균을 하기 위한 그 2군데 선정하는 그걸 설명하신 거죠. 이제 구청에서도 아무데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몇 군데 업체를 일정 수준이 되는 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참 공공재개발 장단점, 그리고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오늘 이거 김영우 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가능하면 좀 짧게. 우리나라 제도 중에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 우리나라 제도 중에 도시계획 사업 이런 말을 종종해요. 도시계획 사업, 우리나라의 제도 도시계획 사업은 딱 3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 또 하나는 신도시에서 주로 쓰는 도시개발 사업,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크게 누가 하느냐를 따졌을 때 방금 도시계획 사업 3가지 중에
공원, 광장, 녹지 한 50여 개 되는 시설의 사업의 주체는 법령으로 공공이 하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나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 사업에서도 긴급히 시행하거나 국공유지가 많이 있거나 주민이 공공을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나 이런 때는 공공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난 몇 년 사이 너무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단체, 공사 등이 포함되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공공이 무조건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긴급 시행에는 어려운 거 우리나라 제도상.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장단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장단점은 뭐냐고 하면 구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 민간 부분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마침 조합장님도 열심히시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임원들도 하시고 하게 되면 가능한 그 조합의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민간 사업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간혹 갈등이 생기고 분규가 생기다 보니까 그 관리처벌 하는 것도 그렇고 철거 과정도 그렇고 너무 지연이 되는데 공공지혜개발은 공공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한동안 그 한 10여 년 전에 재개발 구역이 많이 해제된 지역이 있었어요. 한 반 이상을 서울시도 해제했어요. 그 해제한 지역에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사용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용비용을 지원을 할 때 검증위원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사용비용이 맞는지를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불필요한 계약이 너무도 많아요. 불필요한 계약이. 그래서 그 불필요한 계약이 많은 것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이 관여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총회에서 의결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공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회계뿐나 기타 공공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훨씬 나아, 민간이 훨씬 나아가 아니고 정말로 성실하게 신원칙에서 잘하는 조합이라면 민간도 아주 잘하고 그런데 계속 갈등이 생기면 공공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장단점은 그 구역마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좀 줬죠. 그게 이제 뭐 용도적도 조금 올려주거나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서울은 민간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었는데 그거를 예외로 해줬었는데 이제 서울이 다 풀리는 바람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거 하나가 허그 자금을 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게 들어 있었는데 사실 공공재개발이 아직 시행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된 데까지는 있는데 실제로 사업 시행된 데가 없어서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취지인데 공공에서 정말 그렇게 하느냐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에서 좋은 점 분명히 속도가 빨라지면 최고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공이 시행자가 되면 그 사업의 모든 권한을 공공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권리를 공공이 대신 행사해 주는 게 돼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노원에 백사마을을 SH가 하고 있어요. SH 공사가. 아마 그거 하나 정도 아마 한둘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요 공공재개발하고는 다른 거죠. 예, 요거 공공재개발 지분은 아마 공공이 한다는 차이. 예. 요건 이제 도정법에 딱 들어있는 그 공공재개발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뭐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이 신탁사를 통해서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건 주민들 동의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절차를 딱 소개해 드릴 때 정비사업은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계획이 딱 되면은 계획은 행정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되면은 누가 시행할지를 정합니다. 먼저 누가 시행할까요를 정합니다. 그 누가 시행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 순수하게 토지 등의 소유 20인 미만인 경우 하는 경우 보통 도시정비형은 또 토지 등의 소유가 조합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하는데 주민이 나 우리 공공하고 하고 싶어요. 해서 동의를 요구하게 되면 SH나 LH가 함께 하기도 하고 아니요 신탁사하고 할래요. 동의를 받아서 신탁사에게 하거나 하는데 공동으로 하는 방법 내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좀 대신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조합 이름으로 대신해 주세요. 대행 방법 신탁사가 완전히 법정 시행자가 돼서 책임지고 하세요 하는 시행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은 신탁사가 우리가 신탁사에 맡기는 게 좋겠어. 우리가 잘 내용도 모르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의지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은 그것은 시행자를 정할 때 신탁사를 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은 지정해 줍니다. 자, 신속 통합하고 공공재개발하고 재개발 사업의 권리 산정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특별히 신속 통합기획하고 공공재개발, 신통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신청하시면 그때 시에서 권리 산정일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신청만 하시면 고시가 돼버려요.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21년도 한 1월 달이고 2차는 22년 한 1월 28일 정도가 그 기준일 겁니다. 고시가 딱 며칠로 한다. 그래서 또 추가 지역으로 추가되는 데는 또 그때 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일이 구역이 지정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게 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뭐 재개발 가능 지역 저거는 우리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거에 의해서 따져보면 나오죠. 그래서 뭐 어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지역은 일단 대상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상지가 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팁 저한테 여쭤보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끼리 단합이 잘 되면 제일 빠릅니다. 동의 잘 나오고 주민들끼리 합의가 잘 되고 그러려면 이게 다 오픈되고 해야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단 무리하게 욕심 부리고 뭐 이래 되면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죠. 근데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빨리빨리 하는 거. 우리가 뭐 빨리빨리긴 한데 빨리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많이 보셨잖아요. 해갖고 어떤 동네는 바로 가고 어떤 동네 못 가고 질질 끌리다 안 되기도 하고 그 지금 주민들을 보면 차이를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데 뭐 더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앞에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고 뒤쪽에 라인이 빠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재건축이라 그러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얘기해요. 왜 서울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을 없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얘기 계속 하시는 그냥 건데 거기는 재개발로 재개발 재개발 변경해서 하세요. 자 다음 거예요. 네, 제가 할까요? 우리 윤 대표님 좀 해주시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필요하면 용도 지역도 좀 바꿔주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근데 무조건 바꿔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그냥 200%. 그 다음에 이제 3종은 250%. 근데 200%인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너 3종으로 바꿔줄게. 그냥 바로 250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용도 지역 올려주는 것만큼 필요한 걸 공공에서 요구할 거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300%까지 또 이제 법정 상한까지. 그러니까 이제 2종인 경우는 법정 상한이 250%밖에 안 주거든요. 200%인데 250% 주고, 근데 그 이제 50%의 절반은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 주고, 이제 절반은 그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요거는 뭐 2종과 3종은 용적률 차이다. 200%와 250% 차이다. 근데 이제
200% 갖고 도저히 뭐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필요한 그 일부는 또 뭐 3종으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올려줄 때는 그냥 올려주는 건 아니고 휴고 받는 게 있어야 올려준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종을 준 주부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해준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번째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더니 이런 얘기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어라는데 여러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항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소유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적 규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게 항상 궁금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주민들이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은 가져는 것이 소유권은 법원 소관이거든요. 등기부를 열람해야 되는 거다. 필히. 그것도 남을 속이는 일이 요즘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긴 하나 소유권은 분명히 법원에 소관이 있는 법원의 공부, 등기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공부가 있어요. 그것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딱 떼면은 제일 위에부터 이제 서울 같은 도시지역이거든요. 나머지 관리지역이라는 농촌도 있는데 도시지역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딱 4개로 구분돼요. 그러면 또 그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준주거, 뭐 이거 상업지역도 근린상업, 중심상업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2종, 3종 해서 준주가 안 될까요? 하는 건 이제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준주거가 되면 밀도가 좀 높아졌어. 그러면 이익이 더 생긴데 그렇게 변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은 이 땅은 얼마나 이용하면 될까? 간혹 어느 분들이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요거 사면 안 될까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써 있는 내용, 공부에 써 있는 내용, 그것에 아마 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 지역에 더 정확하게 하면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냐 밀도에 관한 구분이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 지역에 쓰는 용도들이 약간씩 달라요. 2종에 들어가는 용도와 3종에 들어가는 용도, 준주거에 들어가는 용도.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시니까 좀 2종보다는 3종이, 3종보다는 준주거가 훨씬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할 수 있다.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높이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종은 대부분 옛날에 이종에 그 지정했던 위치를 보면 구릉지거나 뭐 이제 그 경관 주변에 자연경관지구가 있거나 또 녹지 지역이 있거나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그 주변에 다 이종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을 무조건 이렇게 3종으로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는 2종은 25층을 제한했고 3종은 35층 제한했거든. 근데 그건 이제 좀 없어졌어요. 풀어놨지만 그렇다고 2종 되는 지역에다가 뭐 30층, 50층 올라가는 거는 주변에 있는 경관이나 여건 환경을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3종보다는 조금 제약을 받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종으로 바꿔줄 지역은 그런 제약이 좀 덜한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바꿔줄 수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도지역 관련해서 이게 조금 뭐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었는데요.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용도지역을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이랬던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 대상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종, 2종, 3종이 섞여 있으니 가중평균해서 따져보면 여기는 그냥 2종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2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종이었던 분들은 2종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고 기존에 3종이었던 분들은 2종으로 바뀌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그거 용도적 바뀐 걸 보상해 주진 않고요. 정비 사업을 하면 맨 끝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처분이라 그래서
기존의 땅값이 어떻게 됐고 기존의 가치가 어떻게 돼서 재개발 이후에 또는 재건축한 이후에 네가 들어가는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니까 여기서 정산을 해주지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용도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기 현장에서 조금 있다가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오늘 오신 분들 질문은 가능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게 제가 예, 그겁니다. 네. 근데 그게 자, 그건 이따가 일단 요거 정리하고 간단하게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는. 요거 정리하고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통합기획은 이게 재개발로 가는 거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 동의를 해야죠. 그거 두 가지가 충족되면 신청을 할 수 있죠. 그게 신청 조건입니다. 자, 다음. 가로주택 SH와 LH가 하는 거에 차이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한참 들어 무엇이 궁금하셨을까? 하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LH가 할 때와 SH가 할 때 차이가 뭡니까라고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질문인지 궁금했는데 LH나 SH나 공기업이에요. 똑같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 주체로서 공사 등 하는 것은 LH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인 공사도 공사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분은 똑같죠. 근데 LH와 SH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주택 사업을 순수하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하는 게 있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행 주체마다 다른데 이 질문은 LH가 들어간 경우와 SH 들어간 경우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 뭐를 여쭤보시는 건 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번에 내가 강의할 때 그런 비교를 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비교를 하면서 재개발은 1평방미터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있어야 조합원입니다. 더더욱이나 사업에 동의를 해야 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그러나 재개발은 동의 안 하더라도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1평방미터만 가져도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분양을 받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한이 있어요. 네, 그 차이거든. 근데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재개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만 가져도 건물만 있어도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이고 분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정해 놓고 있어요. 관리처분의 대상이 그러니까 분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이룰 경우는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부부가 부인은 집, 남편은 땅, 그래서 두 채를 받느냐? 80년도 가능했어요. 그 뒤에 80년 늦게 86년 이때 이제 규제에 딱 들어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혼했다가 분양받고 다시 결합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거나 큰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 20평방미터 가져. 너 50 가져. 이렇게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기준일을 정해서 엄격하게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분양 안 돼. 대하는 것이 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재건축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이렇게 또 했어요. 자꾸 바뀌니까요. 근데 그게 투기과열지구가 해당이 됐네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아직 살아있는 데가 있고. 투기과열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예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건축 다르고 재개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과거의 기준 다르고 최근 정부 들어와서 투기과열지구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하면서도 또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 가능한지는 필히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그것을 중개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령으로 중개사의 책무를 많이 강화시켜놨어요. 꼭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중개사가 저는 그건 책임 못 져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경우 있으니까 그 법률로 따져보고 구의 자치단체 가서 꼭 이 어느 A 구역입니다. 내가 언제 취득했습니다. 규모는 뭡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구역마다. 아까 기준일이 구역마다 신통구역 다르듯이. 그러니까 필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지위 양도는 구역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업의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단순 지위가 있고 분양권에 관계된 거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반론으로 대답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모아타운 이거는 조금 정확한 이런 정보는 각 사업 대상지마다 사업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사업을 내가 강의를 해드렸고 세 번째 나 다음 기회에 어느 분 그분이 맞으면 서울시의 모아타운의 기준을 만든 분이에요. 상당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 들어봐서 잘했어요? 예, 잘할 겁니다. 노련해요. 노련해요. 그래서 내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가능한 생략한 거예요. 이것은 그분한테 들으세요라고. 그분이 아마 이 모아타운에 강의를 했을 겁니다. 자,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온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내가 강의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자율주택 정비,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네 가지에 대한 원칙, 기준, 절차 다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그 구역을 정한 것을 모아타운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사람한테 강의 들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조그마한 구역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진 때 따른 어떤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어려움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타운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구분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이 경우에 분담금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요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이 되고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돼 가는데 지금은 이제 설명드린 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시간까지 듣고 가실 때쯤 이제는 막 단어가 뒤죽박죽 돼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들으시면 됩니다. 정비 사업은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시행할 거냐 정하잖아요. 정해놓고 정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인가를 받고 나면은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그래서 관리처분 절차가 또 따로 있고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건축심의가 따로 있는데 모아타운의 절차는 모아타운에 있는 구역이 딱 모아타운의 계획이 수립이 딱 끝나버리면은 바로 건축심의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건축심의가 들어가가지고 건축심의가 딱 끝나면 건축심의를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신청이 돼버려요. 분양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함께 인가를 받아요. 절차가 완전히 통합이 된 거죠. 절차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구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입 비용이 얼마인가, 종전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 분양할 아파트 가격이 얼마, 그러니까 종전자산, 종우자산, 사업비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지는데 뒤에 비례율이라는 질문 나오대요. 달라지기 때문에 각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역의 여건에 따라서 분담금은 다 다르다.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어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비사업과 똑같아요. 결국 사업을 해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봐야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허수도 좀 들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례율이 사업성하고 직결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 결정할 때 요즘은 추정 분담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추정 분담금을 추정할 때 100%를 기준으로 해오라 그럽니다. 비례율 갖고 장난 못 치게. 그러니까 이제 비례율이 했더니 어디가 120%로 만들었어? 그럼 조합장님이 일 잘못하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100%로 맞추면 세금을 안 내도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들의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라면 이거를 높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시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조합 비례율이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가면 저 이제 그 뒤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하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분담금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분담하고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비례율만 갖고 사업성을 따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때는 똑같은 사업장에서 누구는 비례율을 높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비례율을 낮게 얘기할 때 높게 얘기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낮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때 비례율 낮은 사업지가 좋은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례율을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 이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종전자산의 0.9라고 하면 종전자산의 평가를 90%만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90평만 환지를 받는다는 규칙과 똑같아요. 110%라고 하면 110평으로 종전자산을 해준다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따지고 보면 독립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비례율을 무척 올렸어요. 어떤 뭔가 숫자를 조금 약간 허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그러면 분담금은 똑같아요. 결국은 독립재산이에요. 거기서 생기는 이익 다 가져가세요. 나오는 손해 다 내놓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례율을 좋다고 해도 마지막 청산 단계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우선 객관적으로 대략 그 검증하는 그 기준만 삼는 거죠. 아, 대략 사업성이 있겠다. 비례율이 0.56. 아, 이건 좀 어렵겠네요. 아무리 수치 이렇게 수정한다도 어려우니 사업이 이때는 좀 더 사업성이 있을 때 합시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뭐 1.5다, 1.6이다. 이건 좀 이건 이익은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그 숫자라고 해서 이 교수님 말씀대로 구역에서 그 숫자는 결국은 청산을 하면은 마찬가지다, 그죠? 높든 낮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화면으로 먼저 질의하신 거는 다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좀 잠깐 그냥 이어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메모지랑 좀 주세요. 계신 분들이 얘기 듣고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 메모를 좀 해야 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한테는 메모지 좀 주세요. 하나. 자, 질문해 주시죠. 네, 누군지 좀 밝혀 주시고요. 네, 네. 필요하신 메모 하시면 됩니다. 네, 메모지세요. 질문하실 분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기 가능하면 한 번씩만 받을게요. 하신 분 질문하고. 여기 먼저 여기. 마이크 인왕시장. 네, 마이크. 여기 인왕시장. 네네. 그게 신통 계획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신통 계획으로 추진되면은 신통 계획 아니 확정 발표를 언제쯤 하게 되나 뭐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저기 인왕 홍제동 쪽 홍대 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아마 그 시에 구청에 별도의 팀을 만들었다는데 질문 있으시면 오늘 오셔서 질문해도 좋습니다고 해서 아마 인왕 이쪽에 요 건너편 중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제 지구 중심 활성화에 관한 질문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저번에 첫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저희가 4월 초에. 그래서 어느 사업으로 합니다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느 걸로 할 건지, 이게 지금 신통으로 갈지 뭐 공공은 갔다가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될지 뭐 다양한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다 들어서 그거를 제일 많이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뭘로 했는지를 궁금해서 오셔서 그건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모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됐죠? 네. 여기 질문 우리 사모님. 네. 저희는 이 사업하고 좀 달라요. LH가 후보 지역으로 지금 현재 해놓고 어디서 오셨는지 어딘지 알아요. 공공재개발. 어디? 고운산 서초 홍제 1동이요. 요 호텔 뒤에 맞은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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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가 주거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외지에서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동네를 전체 다 흐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을 뭐 얼마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35층에서 40층을 올린다. 그 지역이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아까 말씀했는데 뭐 2종이 3종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1종, 2종, 3종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셔야 되고 과연 저층 주거 지역인데 그렇게 많이 용적률을 올려서 40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데가 그 저기 LH에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 예, 사업 예, 그거 LH에서 얘기하시는 지금 거죠? 후보 지역으로 지금 해놓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 재산 묶어놓고 재산권 행세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기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게 후보지 된 지 한 2년 됐죠?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정비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다 수용을 하고 집을 지은 다음에 수용 당하신 분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 그걸 그건 이제 주민들이 국토부랑 해서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신 거죠. 공짜로 준다라니까. 아니 그건 그 제가 이제 우리 인왕 이쪽에도 홍제 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찾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사업자들이 와서 떠드는 얘기를 믿으시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와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거기가 정말 어떻게 되느냐는 구청에 공무원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 해.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 구청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시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주민들이 다 그 사람을 교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저기 팀장님, 그 사전에 가능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잘 이해하고 답변 드리려고 자료를 미리 봤더니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어요. 이건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그분들의 갈등이 심하면요. 그 공식적으로 공사에 요구를 해서 설명회를 좀 갖도록 요구해 주세요. 네,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정비사업과 다릅니다 그랬는데 하나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독립채사이란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이익이 생겨도 여러분 거 손해가 생겨도 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공주택법 공특법 공공주택법 그 법에 의한 것은 수용이 가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청산이 된다 할 때는 중요하지만은 관리처분으로 분양을 받는 분들은 옆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수용당하는 것은 그 절대 가치가 중요해요. 나를 얼마로 보상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보상 금액을 받고 분양은 분양대로 또 갈 때 돈을 더 내야 되거나 돈을 그 범위 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완전히 정비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공특법에 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런다면 시행을 할 자가 주민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개괄적인 얘기는 우리 이 교수님이나 이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상당히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궁금하시니까
그 시행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좀 해주세요. 그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시행하는 분은 아니에요. 시행은 LH에서 해요. 그러면 아니 그게 누군지 몰라요. LH 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책임이나 권한은 다 LH 공사에 있어요. 그분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에 현혹되시면 이용 당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 뭐 동의서 얼마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갖고 하는 게 그건 LH에서 나중에 수용할 때 감정평가에서 수용금액 얼마입니다 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LH도 그것을 이메일로 다 받아가지고 70%가 됐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의서.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야.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그분을 내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이 또 이렇게 주민들 잘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이 잘 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로지 정말 그래서 그거를 할까? 뭐 그런 분도 계셔. 얼마든지요.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좀 의심스럽네 라는 느낌이 와요. 그게 느낌이에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확인 누가 해주냐? 일단 구청, 그 다음에 LH예요. 거기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그 역할을 구청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LH의 서울본부에 그 팀이 있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거기 처장을 만나긴 했는데 불러갖고 설명을 좀 해주고 상황이 어떻게 되냐 좀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역할을 구청에서 조금 해주실 필요는 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참고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법의 운용은 국토부가 운용을 해요. 자치단체 의견 없이 국토부가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토부가 그 권한을 LH에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일단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비록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서울 시내에서 하는 부분의 토지이용 계획은 필히 서울시와 상의해 주세요 라고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서울시하고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사검이라고 사정검토위원회를 하면서 대상을 선정할 때 공사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정하면 선정되면은 그 선정된 내용을 이제 거기는 서울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때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아마 팀장님이 LH 보고 해주세요라고 해도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획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그러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라는 거죠. 지금 사실 LH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요 뒤에 요쪽에 도심 공공 복합주택 사업에 관한 그거는 그 정도만 오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예. 홍은 5구역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면적이 지금 현재 2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죠. 3종 지역을 2종으로 바꿔가지고 면적이 3종 지역이 면적이 더 넓어요. 그런데 그걸 물타기 해가지고 1종을 2종으로 만들어 놓고 3종을 2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2종을 3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3종을 2종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걸 추진한다면 3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이라 확인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예.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죠? 정비구역 결정이 됐죠? 네. 그죠? 맞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결정이 됐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다가 조합 설립에 문제가 좀 생겨서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조합원 변경을 했고 저기 조합 임원회 뭐 이런 과정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를 1종과 3종이 있던 걸 2종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회의록을 확인을 해서 봐야지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에 3종 했던 게 잘못된 도시계획이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추후로 과하고 해서 그런 거 좀 챙겨서 과에서 정리를 좀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책임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자료를 좀 챙겨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는데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예, 참고 삼아서 제가 한 말씀 네, 네, 네. 드리자면은 그 당시 3종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다 2종 지금 1종 지역을 2종으로 해서 같이 가면은 단지가 커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좋다. 이런 의도로 했었는데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적에 3종 지역에 산 사람한테 이런 조건 한다 하고 그 저기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은데 그게 부정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 관리처분 할 때에 그때 어떤 뭐 보상이 저 3종 지역에 산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상이 가지는 않아요. 보상은 안 줍니다. 용도지역 변경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거. 네, 그거 이제 종정 가치를 계산할 때 예, 예. 3종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감정 평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또 다른 분. 네. 네, 지금까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구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두세 가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이면 구청이죠. 구청에서 이 도시의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에 많이 휘둘리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휘둘러서 도시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갑자기 내가 어느 구역이라고 짚을 수도 요 건너편에 아파트가 재개발한 거야. 엄청 올라갔어요. 예? 그 오면서 제가 접대 통일로 저기 뭐 문산인가 갔다가 오면서 일로 지나가면서 보고 이건 또 뭐야? 근데 저 그 사업 누가 했는지도 알고 누가 설계했는지도 알아요. 예, 아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네. 그게 이제 누구하고도 구청의 청장님하고도 얼핏 뭐 했었더니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구청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표야. 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야 되니까 주민들이 막 욕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거절해드려야 돼. 사시는 분들은 좋아요.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서대문구 전체, 도시 전체를 바라볼 때는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저 왕창 잘라버려야 돼. 분담금이 적게 들었답니다. 네? 분담금이 적게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재개발 사업을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거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돈 벌겠다.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가 내 집을 헐고 새로 싹 고쳐서 환경 바꿔 짓고 싶어. 건축비 누가 내요?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근데 재개발은 난 건축비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그거는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비용을 충당받는 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도시를 망가뜨리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외국 여행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면 어느 도시 가 보면 야 너무 이쁘고 여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저렇게 할까요? 싫대요.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 가면 정말 이쁘잖아요. 그 빨간 기와로 해가지고 3, 4층 정도로 나지막하게 좋아요. 가면 다 좋다고 사진 찍고 난리들도 아니야. 우리도 저런 거 할까요? 그러면 싫대요. 다 왜? 저렇게 하면 돈이 안 돼. 예? 내가 비용 다 들여서 저거 져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우리 수준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지만 돈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만 탔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시가 살 때가 못 된다예요. 실제로 그런 도시들 많아요. 이게 이제 저는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은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아울러야 돼.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는 아니야. 좀 잘해라지. 네, 도시계획 관점만 놓고 보면 저런 건 절대로 해서 안 돼. 잘라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성북구청 앞에 성신여대 전철역 가면 거기 한신 아파트라고 옛날에 재건축한 게 재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외국에 가면 사례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외국 사례로. 외국에 아주 잘못한 사례로. 창피한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아파트 병풍 쫙 져놓고 지금 저 관악구에서 동작구 넘어가는데 은주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면 더 해요. 거긴 더 나중에 한 거야. 헉소리 나요 정말. 저는 도시계획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우리는 편해요. 외국 사람들이 뭐 불란서 여자학자 와가지고 이게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래갖고 뭐 천박하게 표현을 했지만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 딱 서울 딱 들어 아파트 딱 있으면 우린 편안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로 사는 거지 그 사람들 시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근데 좀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구청은 이제 그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구청장을 뽑으니까 구청장님은 이 가지치기를 잘 안 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면 시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 한 블록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 이건 안 돼. 이게 이제 가지도 치고 좀 뭐 줄이고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구청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 항상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구청에서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게 이제 협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 정비계획 결정하는 게 보통 4년 5년 걸리거든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좀 적절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구청은 사실은 또 이제 그 재개발 지역 대부분 그 사람들 중에서 항상 갈등 구조를 갖고 있어요. 찬반하고. 그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해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뭐 당신네들끼리 해결해 오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년, 20년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새로운 청장님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공유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욕심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계획의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설계사무소에 이제 그 CEO로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제대로 잘 가는 조합도 있고 아주 못 가는 조합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비대위가 존재하면 항상 5년 10년은 그냥 흘러갑니다. 네. 그 왜 비대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주도하시는 분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돼. 첫째, 조합 주체. 그거 안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궁금하잖아요.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 일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 반포 1, 2, 4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거죠.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5,300세대니까 굉장히 큰 사람인데
관리처분한 걸 무효처분 이제 그 비대위들이 관리처분 잘못했다고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관리처분이 무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초과이득세가 있어요. 이제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 행거는 이제 그 면제해줘요. 그게 세금이 얼마냐면 2조거든요. 2조. 그리고 관리처분이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할 건 했어요. 2조 되면 1인당 한 10억에서 15억 세금을 내야 돼. 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년 늦었어요? 2년인가 그냥 늦어졌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소송 제기하면. 그러면 그거 이자 부담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적극적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할 수 있느냐? 누구 편 손들어줘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이제 컨설팅 제도를 두어서 이제 중간에 중재자 역할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고요. 또 서울시가 또 이제 지금 최근에 하는 게 뭐 신속 통합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잘 구청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게 아마 속도 빨리 내는 게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이제 질문하신 거 조금 부과하면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사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도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을 뭐 한 10년, 15년 정도 한 친구들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 상대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판단을 해서 조합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설익었어. 잘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서대문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조합하고 그런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게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자신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요. 여기 다 이제 오시는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싫어. 솔직히 싫어요. 왜?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거 다 진짜 애들한테 하나하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고 가리키듯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공무원들 맨날 혼나. 미안해. 후배들이잖아요. 이제 일을 배우니까 뭐 야단 맞으면서 배우는 건 좋은데 좀 아쉬움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대우도 잘 안 해줘. 또 전문가들 진짜 서울에서 최고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그쪽 분야는. 근데 대우도 마땅치 않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때려쳐 이러고 싶어. 그게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재개발에서 1000세대 10억씩이면 얼마예요? 조단위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런 거를 진행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거저 먹으려고? 그건 아니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이렇게 보고 좀 표현을 어떻게 되는지 뭐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래서 와서 도와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서대문은 좀 요번에 구청장님이 약간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도 듣더라고. 뭐 복지 이쪽에서보다 맨 뭐 개발 재개발 이래가지고 부구청장도 그런 사람 데리고 오고 뭐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갖고 또 불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뭐 지금 나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도심공급주택 복합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답변 안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따로 안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수도권 전국에서 다 같이 이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허그의 자금을 저리로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개발 사업 후보지가. 이 사업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 허그의 자금 유동성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PF 부실 채권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개발 사업 시장에서 허그가 과연 이 자금을 감당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허그의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별되는 후보지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나머지 후보지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본인 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매도나 그 어떤 매매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정비 사업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만의 특징인데 그래서 재산권을 절대 행사할 수가 없어서 주거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평범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서 제 얘기는 좀 저거 하고 해주실 혹시 허그하고 뭐 둘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3080 얘기 우리 김영호 부장님 아니면 제가 그냥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난 개발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어떤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크게 대규모로 벌려서 뭐 지방도 그러고 3080 하면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많이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권이 바뀌었고 상황이 또 변했고 그러면서 허그 자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LH 쪽하고 3080의 허그 자금을 그렇게 지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왜? 지금 PF 쪽 해갖고 난리잖아요. 지금 PF가 우리 개발 PF 문제되는 게 단순히 개발 PF 문제가 이게 문제가 터지면 금융권이 다 난리가 나버려요.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냉정하게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허그 자금 지원받아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뭐 헌법의 위헌의 소지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급해지면 그죠? 옛날에 80년대 우리 집값이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집을 오늘 팔고 내일 사느냐 못 삽니다. 오늘 사놓고 내일 파느냐 엄청나게 돈이 남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그때는 집 문제 때문에 파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고의 회사가 직원들 임대주택 제공해주는 회사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소위 우리 분당 일산 신도시예요. 한꺼번에 막 200만 원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저번에. 그러면서 엄청 많이 내놓은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위헌 판결 난 그때 가서 고치고 일단 급하니까 가 이런 판단도 합니다. 공공에서 정부에서. 왜? 이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그런 수준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공공재개발이 아까도 이제 굉장히 3080 관련해서 도심 공공 복합주택 사업이 지금 LH에서도 거진 서 있어요. 이거 지금 출구라 그러죠. 어떤 식이든지 후보지를 받았지만 처리할 거 털 건 털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70% 정도 털었습니다. 지방은 사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다 해제했습니다. 후보지에서. 근데 이제 서울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서울은 집이 그만큼 모자르고 사업성도 나오고 지방은 사업성도 안 나옵니다. 서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하여튼 이거는 수습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권한을 갖고 문제 아까 말씀하신 거 하도 이제 서울시에서 뭐라 그러니까 사전에 그럼 니네 의견 들어서 협의는 할게. 권한이 다 국토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을 이렇게 하게 돼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워낙 급했으니까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주민들이 우리 못하겠다고 모아갖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어야지 뭐 구청장이나 기초자치장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왜 전임이고
이미 몇 년 전이었지만 구청장 직인 찍힌 서류가 움직였는데 지금 나 그거 안 할래 이렇게 할 행정의 일관성 차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냉정하게 현실 파악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해답은 어디서 모델을 들어야 합니까? 일단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하고 LH 쪽에다가 질의를 내. 구청장님도 아니고. 네, 구청장님이 다 구청장님은 그쪽에 요청해서 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지만 구청장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도 그쪽에 건의하고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 또 주민들이 정말 그걸 원하는지 구청장님도 지금 몰라요. 그죠? 몇몇 분의 의견인지 주민이 지체의 의견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움직일 수는 없고 서대문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는데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얘기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이러면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니까 뭐 급하다고 생각대로 빨리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네, 또 뭐 계시면 네,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공공 즉 그 구청이 주민이 알아서 해라 판단 우리는 중립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조금 너무 소극적인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몇몇의 주도자가 와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거 정말 맞나?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이 나서서 국토부나 LH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투명하게 얘기해주고 주민들한테 그 판단을 맡기는 그런 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계기로 여기 뭐 과에서도 실제 구청 직원분들도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도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LH가 됐든 누가 왔든 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없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꼭 만들어 주민들한테 해드려라 하고 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따로 드리고 아마 여기 구청에서도 직원들 나와 있으니까 개선 라인 밟아서 청장님한테 그런 리포트 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 루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움직이시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셨으면 좋은데 뭐 큰 흉사가 있어서 오늘 못 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전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한 40여 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은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재산은 소중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소규모 정비 사업 규모의 차이인데 이런 사업의 법의 이렇게 조문들을 보게 되면은 동의율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3분의 2 또는 5분의 4 그러니까 최소한 10 내지 20%는 그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보호받아야 돼요. 이분도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보호받는 것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분명히 국가의 모든 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사용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 아주 그건 사법기관하면 딱 그걸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간 어느 한 분의 재산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그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비율의 이상이면 작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거나 수용 대상이 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 매도 청구 대상은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수용위원회라는 게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용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아까 오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구민의 모든 재산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어느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정보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이런 뭐 정보 몽땅이라는 그 뭐 이렇게 좀 누구나 접근하면은 열려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청의 관계자들 계시는 분은 항상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되면은 여러분의 재산에 관한 여러분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개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이 하나 둘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혹시 애곡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듣고 풀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한계는 분명히 동의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동의율이 100%가 아닌 한은 작동이 되고 있고 민간에게 공권력을 부여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청에서 좀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근데 더더욱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리더하는 사람을 좀 잘 뽑아야 되겠고, 잘 뽑아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의결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일사천리로 한번 잘 추진해서 사업이 빨리 끝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 더 알고 더 이해하고 더 협조하고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고 뭐 이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있으세요? 대충 뭐 질문하실 부분 다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두 분 선생님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에 못하고 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마지막 6회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구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6회까지 무사히 하신 걸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